그러니까요. 그죠? 시간이 부족하죠. 자,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예. 독실한 기독교 신자입니다. 맞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고요. 네. 소망교회. 저도 덕분에 소망교회 몇 달 동안 다녔어요. 공부하느라고. 그런데 네. 사찰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예. 자, 국정원의 불법 사찰 의혹, 정치권의 화두로 전국에 획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최진봉 교수님. 저는 핵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이제 이게 한두 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 이명박 정부가 박근혜 정부도 이런 일이 있었다는 뉘앙스의 발표가 어제 있었기 때문에 박지원 국정원장이 어쨌든 이제 국회 정보위원회 출석을 해서 있다는 사실을 인정을 했어요. 물론 내용은 본인이 보지 않았다고 그랬고요. 국회가 절차에 의해서 예를 들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피해를 당했다고 즉 사탈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분이 직접 정보 공개 청구를 요구하면 그건 이제 지급해 주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일괄적으로 국회는 일괄적으로 이거 밝혀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국회 정보위원회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하면 그럼 이제 또 밝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또 하나 이제 국정원장이 얘기했던 건 특별법을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도 했어요. 공개를 가능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국회가 적극적으로 응답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그 잘못된 일이 일어났었고 피해를 당한 사람이 사실은 자기가 피해를 당한지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거 분명히 밝혀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는 그런 일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원 전 의원이 살아계실 때 이명박 정부 들어서 내가 개국공신인데 나를 사찰하더라 하면서 몇 번 문제 제기를 했었고요.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어제 야당뿐만 아니라 여당 의원에 대한 자료 수집도 했다. 당시에 대통령 친인척도 조사했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 어떻게 보시는지요? 자, 궁금했지요? 가봅니다. 김병민. 예, 저는 갑자기 이 사건을 보면서 문득 드루킹이 떠올랐습니다. 드루킹이요? 추미애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를 보더니 야 이거 댓글 조작이 심각하네라고 해서 빨리 수사해야 된다라고 신속하게 수사를 들어갔더니만 알고 보니까 드루킹이 드러났고 드루킹과 연계돼 있던 김경수 지사가 구속되지 않았습니까?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묻고 더불로 아니 뭘 걸든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준비 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 이명박 박근혜를 가지고 정치하는 구시대의 정치 유물들 이제 좀 그만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는 일단 7년의 공소시효가 다 끝났지만 그럼에도 진실과 정의를 위해서 밝힐 것 밝히자가 여당의 주장입니다. 다 좋으니 그러면 국정원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만 국정원이 있었니? DJ 때는 노무현 때는 라고 얘기들을 끄집어내고 있고 실질적으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전직 국정원장이 과거 불법 도청 등을 방조한 혐의 등으로 실제 형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인 검사가 누구냐? 지금 부산에 예비 후보로 뛰고 있는 박민식 전 의원이 당시 주인 검사였거든요. 내일 기자회견한다 하더라고요. 아마도 이런 얘기들을 정치적 소재로 삼고 있는 사람들은 부산이 좀 뜨겁잖아요. 박형준 교수가 막 앞서가고 있으니까 야 이런 거 딱 던지면 서로 우왕좌왕하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허술한 정당이 아닙니다. 이거 선거용이다. 국민의힘 허술하지 않다.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 선거의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이건 정의와 반정의의 문제라고. 김병민 의원도 내가 볼 때는 사찰 당했을 수도 있어요. 본인 모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뭐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주진우 기자도 마찬가지고 저도 저는 마찬가지고. 사찰 당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물론 시적으로 봐서 선거를 앞두고서 이런 문제가 불거졌으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지금 하태경 의원이 얘기했듯이 당시에 여당 의원들도 사실은 사찰의 대상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여야의 유불리를 떠나서 정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이건 바로 잡고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사찰 당해서 그게 계속 남아 있으면 그거 다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불법 사찰한 내용을 계속 갖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누군지 모르지만 불법적으로 사찰 당해서 개인의 사생활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모집되고 그 수집되고 그게 또 활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건 선거 유불리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그런 국민적 피해를 당한 그 여야를 떠나서 누구든 피해를 당한 국민들의 어떤 그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이건 반드시 밝혀내서 처리해야 한다고 봅니다. 조성빈님께서 음지에서 일하고 양지를 지향한다는 국정원이 어쩌다가 흥신소가 되었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병민 위원처럼 보궐선거 용이다 이거. 그런데 그렇다. 아무튼 실체는 밝혀야죠. 실체는 밝히되 그러면 선거 끝나고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실체를 선거 전에 밝힐 거면은 있는 그대로 내용들을 싹 다 밝혀야 되는데 우리가 시계를 2006년으로 거꾸로 돌려보면 그때 2007년도가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006년은 노무현 정부란 말입니다. 그때 유력한 대통령 후보는 누가 뭐래도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었겠죠. 예? 근데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친인척 지인 131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열람합니다. 누가? 국정원에서. 그리고 관련된 내용들이 유죄 판결이 나죠. 그럼 우리가 합리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그것만 있었겠니? 한번 다 들여다보고 싶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2007년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경희대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면 그럼 국정원이 참 깨끗하게 잘 진행돼야 되는데 학교에 국정원 아이오가 상주합니다. 그 당시에는 있었어요? 네,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당시 국정원 아이오가 학교에서 뭐 가져갔는지 궁금해요. 경희대학교에서 뭘 갖고 갔는지 보고 싶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 다 까고 얘기할 자신이 있으면 하는 건데 이걸 다 이명박 정부를 꼭 집어갖고선. 근데 지금 국정원장이 누구냐? 박지원 원장님이 사람이 일관성 있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였으면 우리가 올곧은 박지원 원장님이 국정원이 그럴 리가 없어 할 텐데 지난 선거 과정 보면은 문모닝 기억나시죠? 딱 선거 때가 되면 입만 열면 문재인 대통령은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분이 오늘 싹 입장을 바꿔서 문재인 대통령의 훌륭한 이 국정기조에 맞춰서 국정원장 가 계십니다. 이러니까 조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이 있죠. 김병민 지금 2006년, 2007년 경희대까지 가버렸어요. 본인의 대통령 동문 아니겠습니까? 교수님? 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얘기했듯이 국정원의 모든 내용을 다 밝힐 수는 없지만 불법적으로 모집한 모든 정보들에 대해서는 저는 공개한다고 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게 어느 정부를 떠나서 국정원이 정말 불법 사찰한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이 정말 국정원이 보유하고 있다고 하면 그거 폐기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걸 폐기하기 위해서는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누가 피해를 당했는지를 밝혀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그거 모든 걸 폐기해야 됩니다. 그 절차를 안 하고 지금 계속 그냥 넘어가면 국정원이 그 자료를 계속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파일 가지고 언제든지 예를 들면 김병민 파일, 주진우 파일, 최진봉 파일 찾아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써먹을 거 아니에요. 정말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건 불법적으로 모집한 모든 수집한 정보들은 이번 기회에 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부를 한정하는 게 아니라 국정원이 갖고 있는 모든 불법 사찰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고 그 공개된 내용에 대해서 파기하는 작업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아니 근데 김병민 의원님 이명박 정부 때 민간인 사찰 기록이 나왔어. 근데 그래 그럼 다 까자. DJ 거 노무현 때도 다 까자. 2353님 그럼 가는 김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까지 다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뭐? 그래서 중요한 거는요. 이명박 정부가 벌써 우리의 기억 속에 가물가물한 10년 전일 아니겠습니까? 네. 저 솔직히 잘 기억이 안 날 정도의 옛날이 벌써 돼버린 것 같습니다. 네. 이명박 대통령 감옥 가 있죠. 당시 국정원에 문제 있었던 사람들 줄줄이 구속돼 있죠. 네. 중요한 것은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밝혀야 되는데 네. 선거를 앞둔 시점이라는 걸 하나 지적하고 두 번째 지금 이 국정원의 사찰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거에서 어디 갖다 줍니까? 국정원이 혼자 이렇게 다 쌈싸면서 먹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에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건데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얼마 전에 김은경 장관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네, 청와대.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의무 없는 일을 시켜서 사람들을 사찰하거나 정보를 가져오거나 누군가를 찍어내거나 그리고 거기다가 화이트리스트를 안 쳤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현재 2021년의 핵심인데 이런 얘기는 온데간데 없고 10년 전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은 안 한대지 않습니까? 10년 전에. 아니, 김은경 장관이 구속이 됐어요. 구속됐죠. 자, 그리고 김태우 전 수사관이 공익제보를 통해서 사찰을 시켰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청와대에 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10년 전에 청와대에 이명박 대통령이 있었고요. 그리고 김은경 장관 그 관련해서 리스트에는 사찰 내용은 없어요. 예를 들면 사퇴를 하니 안 하니 이 사람이 물론 저는 그 문건 만든 것도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문건 자체를 만들지 말았어야 되지만 그거 자체가 사찰이라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사찰이라고 하면 불법적으로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 뒷조사하고 뭐 했는지 개인적인 사생활 털고 이런 글이 있어야 되는데 그 보고서 내에는 이분이 사퇴를 거부하고 있다. 또 사퇴하기로 했다. 언제까지 이거 계속 자리를 지키기로 했다. 이런 내용만 있지 거기에 개인적인 무슨 사생활을 쫓아다니면서 했던 건 없어요. 자, 하나만 묻고 이 얘기는 닫고 가겠습니다. 10년 지난 학교 폭력 문제, 배국에 10년 지난 학교 폭력 문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김병민 의원? 시간이 아무리 지나더라도 피해자가 있는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그 피해자가 보세요. 배구 선수로서 전도 유망하게 가는 것들을 보면 마음이 찢어진다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이 구속되고 그리고 나서 실질적인 국정원에 대한 DB부터 다 탈탈탈 털린 채로 일단 적폐청산이 끝났는데 문제가 있어 더 해야 돼요. 대신 학교 폭력 얘기를 하셨으니까 아니 문제가 돼갖고서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등으로 나는 정말 참담한 현실에 처해져 있는데 신재민 씨 기억나시죠? 신재민 씨 너무 힘들게 내가 살고 있는데 근데 그 당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잘 지내요. 이거를
학교 폭력의 교수님, 피해자들이 보기에 끌어내야 되겠어. 너무 드리블이 너무 그러니까 빨라. 너무 양발이 안 보여요. 그래요. 자, 그러면 10년 지난 국가 폭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면은 이 내용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 앞에 밝혀야 된다니까요. 자, 넘어가시죠. 2661님께서 보궐선거 끝나면 대선 준비하고 또 총선 있고 그럼 또 못해. 언제 하나요? 그럼 못해요.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얘기합니다. 3113님께서는 옹고 이지신 미래가 밝고 밝기를 원한다면 과거의 잘못을 드러내고 정리해야 합니다. 여기는 김병민 의원도 얘기하셨어요. 과거의 학폭 문제를 지금 문제 삼는 것도 앞으로의 학폭이 없어지거나 현저히 줄어들게 맞아요. 하기 위함인 것처럼요 얘기합니다. 아무튼 저기 김병민 의원한테 제가 태클을 잠깐 건 것은 너무 현란해가지고 드리블이 네, 너무 맞아요. 빨라서 태클 걸어줘야 돼요. 자, 네. 자 김병민처럼 현란한 단독 드리블이 보일까요? 자, 토론 배틀이 막에 올랐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토론했는데 후보 토론 어떻게 보셨어요? 김병민 의원님. 어제 저는 보고 나서 명불허전 역시 어떤 게? 그 정치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오랜 관록과 구력이 그저 생기는 게 아니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아니, 나경원 어제 후보랑 오세훈 후보가 우리 토론 평가단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는데 네. 내용들을 보게 되면 토론을 쭉 끌고 가는 분위기라든지 그리고 자신감 있게 서울의 비전을 설계하는 미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야 이거 안 보신 국민들 아마 많을 거예요. 청취자분들. 유튜브 옳은 소리 들어가서 다시 보기 보면 볼 수가 있는데 한번 보시면 야 MBC에서 했던 박영선, 우상호 두 후보의 토론보다 제가 개인적인 주관적인 감정은 한 10배 정도의 수준 차이가 나는 것 같다는 비전과 미래가 보여요? 네. 김병민 의원 너무하네. 드리블만큼 좀 현란했습니까? 자, 아니 저는요 나 뜨거워서 볼 수가 없었어요. 아, 특히 그래요? 보셨어요? 오세훈 아니 잠깐 봤어요. 전체를 보셔야 된다. 아니 나는 다른 사람보다 오세훈하고 그분 있잖아요. 구청장 하시는 조은희 부청장. 아니 무슨 서로 그러면 정책에 대해서 질문도 하고 날카롭게 질문하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서로 후보를 지금 고르고 있는 거잖아. 그런데 둘이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고 뭐 어디 들어가 보니까 좋다 그러고 그러면서 여당 후보를 또 공격을 해요. 아니, 교수님 칭찬할 수는 있잖아요, 서로. 칭찬할 수 있는데 너무 낯이 뜨거웠어요. 아무리 두 분이 시장할 때 부시장하고 이랬다 하더라도 네. 여기는 정말 상대방에 대해서 검증하고 상대방의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그래야 유권자들이 아는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무슨 뭐 훈훈한 사랑방 토크하듯이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김병민 위원을 좋아하고 후배지만 여기서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을 보이자 이건 너무 내가 황당해서 제가 보면서 이런 모습 보이니까 문제라고. 두 번째, 그건 예전에 그 노래 경연처럼 이게 점수 공개하고 이러기로 했잖아요. 왜 점수 공개 안 하시는 거예요? 저는 물론 지금 김병민 위원이 그 평가단에서는 어느 분이 좋은 성적을 받았다고 얘기하지만 이것도 공개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야 국민들이 볼 때 정말 제대로 하는구나. 뭐가 재밌게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드는데 1000명이나 되는 평가원단의 평가 내용은 전혀 공개가 안 돼. 이 부분도요. 유권자들이 보거나 시민들이 볼 때는 공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더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교수님도 오피니언 리더로 얘기할 수 있죠. 1157님께서 김병민 의원 너무 재미있으시다. 이런 얘기에 자, 김병민 의원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토론은 어떻게 보셨어요? 저 보다 잤어요. 왜냐하면 너무 밤 늦게 했어요. 너무하네. 이런 식으로 보다가 사실은 긴장감들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KBS 열린 토론 진행 지금 하고 계신가요? 조준희 정준희 교수님이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진행자가 있고 과거의 틀에 딱 짜여진 대로 자 당신 한번 나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집중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틀 자체가 스탠딩으로 1대1 시간은 막 주어진 대로 당신들 마음대로 해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보다가 잠들지 않을까 싶으면서 봤는데 아니 김병민 의원님 저기 국민의힘 자당 후보들은 너무 비전을 보여줬고 너무 훌륭했고 저쪽 후보는 어떠셨어요? 잤어요. 이거는 김병민답지 않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죠.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네, 옐로 카드. 자 그리고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 비대위원님. 자 최지문 교수님.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긴장감이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지만 있었죠. 없지 않아 있었지만 제 말을 잘 들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이 예전에 누님 동생 이러다가 아주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 부분은 저는 잘했다고 봐요. 왜냐하면 서로가 주장하는 공약에 대해서 검증을 해야 되잖아요. 우상호 후보가 사실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것들 21분 뭐 이 문제 그다음에 타워를 짓겠다는 거 문제에서 날카롭게 지적을 했어요. 그게 민주당 나온 거냐 안 나온 거냐 이런 논쟁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조은희 구청장하고 오세훈 이 전 시장의 토론이 그래서 저는 너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유권자들이 선택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줘야 되는데 그런 정보를 제공하지 못했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고 그래도 어쨌든 민주당은 예전에 그냥 두 사람만 있다 보니까 화합하는 모습만 보이다가 대결의 양상을 보여주면서 뭔가 차별화를 시키는 점에서 그런 시도는 잘한 점이라고 보는 거죠. 제가 한 가지만 오해가 있을까 봐 조금 잡고 갈게요. 네. 그러니까 오세훈 후보, 조은희 후보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거든요. 근데 시작점에서 둘이 짜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에 대해서 조은희 후보가 하나하나 잘못된 부분들을 탁탁 집어갑니다. 처음에는 처음 이렇게 집어가요. 근데 오세훈 후보가 계속 조은희 후보가 잘했던 것을 막 칭찬하고 띄우는 겁니다. 오세훈 후보의 전략인 거죠. 근데 거기서 나를 칭찬하는데 내가 한때 시장님으로 모셨던 사람을 계속 비판하기도 부담이 될 거예요. 아마 오세훈 후보가 끌고 가는 전략과 프레임에 말렸던 것 같고 나경원 후보, 오신환 후보 둘이 붙었던 거는 엄청나게 뜨거웠습니다. 이슈 티키타카 잠시 후 6시에 이어지겠습니다. 김병민 위원 물 좀 마시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17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한창 밖에서 뛰어노는 게 좋은 나이 9살 다현이는 놀이터보다 병원이 더 익숙합니다. 생후 100일부터 림프관 확장증을 비롯한 여러 희귀성 난치병이 겹치면서 병원에서 많은 생활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머리에 종양이 생겨 입원을 해야 하는데요. 다현이 부모님은 힘든 검사를 받으면서도 보채지 않고 꾹 참아내는 다현이가 너무 안쓰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현이가 짊어진 삶의 무게를 덜어주고 싶은 엄마 아빠는 매일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있습니다. 꽃샘추위 속에서도 꽃망울을 터뜨리는 봄꽃처럼 다현이 역시 지금의 시련을 이기고 따스한 봄을 맞이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대륙고기압은 두 가지의 기상 요소를 초래하는데요. 한파와 서해상의 눈구름에 의한 일부 지역 폭설입니다. 내일까지 강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의 아침 기온이 내일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영하 15도에서 영하 10도 안팎까지 떨어지는 곳이 있어서 기온이 오늘과 거의 비슷하겠습니다. 바람도 계속 강하게 불어서 체감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추위는 내일 절정을 이룬 뒤에 모레 낮부터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회복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서해상에서 해기차에 의해 만들어진 구름대 영향으로 충청, 호남, 제주 산지에는 3에서 최고 15cm 안팎의 눈이 쌓인 곳도 있습니다. 순창 18.6cm, 어리목 7.4cm의 적설 기록 중입니다. 대설주의보도 호남과 제주 중심으로 발효 중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충남 서해안, 호남으로는 이어지겠고 제주도는 내일 오후까지 눈이 이어지겠습니다. 전라권 서부는 3에서 8cm 정도, 충남 서해안과 전라 동부, 제주 1에서 5cm 정도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대부분의 해안과 제주는 내일까지 바람이 강하고 그 밖의 지방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한편 동쪽 지역으로 건조특보 여전히 발효 중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영하 5.2도입니다. 강혜종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이슈 티키타카 이어집니다. 최진봉 교수님 그리고 김병민 비대위원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6990님께서 야, 이분 진짜 물에 빠지면 물고기가 토킹하라고 물속에서 안 나올 듯합니다. 주어는 없습니다. 누군지는 몰라요. 누군지는 몰라요. 교수님.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전화만 오면 10분 동안 통화하는 애가 있어요. 제가 실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혼나니까. 그런데 하루는 3분 만에 끊는 거예요. 너 웬일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잘못 걸려온 거 전화라고 하더라고요. 김병민 의원님 그러지 않나요? 아니 저는 친절하게 그렇게. 굉장히 좀 과묵한 사람이어갖고. 아, 네. 과묵한 김병민 위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2507님이 서울에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보던 사람 또 보던 사람의 10년 전 사람이에요. 얘기합니다. 이거 하나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오세훈 후보 10년 전에 무상급식 문제로 시대를 읽지 못했는데 그때 사퇴할 때처럼 늘 성급하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오세훈 후보가 정색했어요. 무슨 말이냐? 난 무상급식 반대한 적 없다 이렇게 하고 왜 인신공격하느냐? 무상급식 프레임 씌우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가로 열고 가로 닫고 전면자가 빠져 있으니까. 아, 네. 네, 그래서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던 거라고 보고요. 그렇지. 네, 그래서 성급하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뭐가 성급한 건지를 사실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 그래요? 오히려 어제 있었던 그 토론회를 보게 되면 박영선 후보가 내세웠던 많은 정책들이 성급하다라는 게 주를 이루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토론 과정들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현실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5년의 서울시장을 경험했던 유일한 후보라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1년짜리 서울시장이 막 몇십만 원 공급하는 거 말이 안 되니까 네. 할 수 있는 것만 얘기하겠다가 이게 왜 성급할까라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김병민한테요. 네. 0.3골 정도 주자고요. 네, 0.3골 주겠습니다. 말장난입니다. 네. 오세훈 후보의 말장난. 네, 그렇습니까? 네. 자, 설날 민심이 뭐였나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재난지원금, 기본소득 얘기 많이 나왔죠, 김병민은? 아, 맞습니다. 코로나 위기 때문에 사실 너무 어려웠던 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네. 지난 기간 이제 3차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을 지급합니다마는 한 어떤 분이 연락이 오셔서 나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데 막상 이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가보니까 조건이 해당 안 된다고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는 분들이 많아요. 너무 어렵고 힘든 분들인데 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도대체 무엇을 해줄 거냐고 목소리가 높아서 네. 여기에 대한 정부가 화답하고 응답하는 건 매우 당연한 일이겠죠. 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 지금 여야에서 좀 공격을 많이 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또 대선 지지율도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는 사실은 재난지원금도 그렇고요. 기본소득도 그렇고 가장 먼저 네. 얘기하고 실행을 먼저 하는 사람이에요. 이슈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이슈를 선점하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선명하게 본인의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어떤 자리에서도 변함없이 동일한 주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이제 국민들의 뇌리에 오랫동안 남을 수 있는 거다. 특히 이제 이번에 기본소득 얘기 가지고 김세현 전 의원하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세현 전 의원이 화장품 샘플 수준이다. 네. 너무 적게 준다는 거예요. 월 4만 원 4만 원. 정도라도 주자 이렇게 했더니 그렇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예산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경기도도 자체 예산이 있는데 그 예산 중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해야지 그걸 벗어나는 범위는 할 수 없고요. 지금 이재명 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지역을 한 농촌 지역을 하나 샘플로 잡아서 실험을 해보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 한번 줘보고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그러니까 예를 들면 1년 동안 뭐 개인당 4만 원이니까 1가족이 되면 뭐 4, 4, 16만 원 정도 되겠죠. 1년이면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 정도 돈을 일단 지급해보고 이게 실제 국민들 그 농촌에 살고 있는 그 마을의 국민들한테 도움이 된 건지 하는 부분을 샘플을 잡아가지고 실험을 해봤다고 하니까 이건 좋은 거라고 저는 보고 이렇게 김세현 의원이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하면 더 많이 주자는 얘기인데 이것도 재정이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 돈을 조금 주는 게 의미 없다, 있다 없다 이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기본소득이 어느 정도 주어지는 것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이게 실험에서 좋은 성과를 내게 되면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 장치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 그래서 이게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고
하신 건 저는 좀 잘못된 발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 부분을 계속 끌고 갈 거예요. 뭐 반대가 있든 없든 본인의 어떤 선명한 이슈로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김병민 네. 의원 고리 넘어갔습니다. 김세연 의원이 갑자기 왜 갑자기 지금 나왔어요. 시점에서 이 얘기를 끄집어냈을까를 예.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거에 김세연 의원이 여의도 연구원장을 하면서 황교안 대표 시절에 각을 세웠죠. 예.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내면서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러니까 젊은 김세연 의원이 뭘 하지 않겠어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아주 조용한 겁니다. 부산시장 나올 줄 알았는데 부산시장이 그것도 여론조사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네. 사실 김세연 의원이 나오겠다 그러면 박형준 교수가 나왔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다 가깝거든요. 네. 그리고 서울시장으로 나오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도 많았습니다. 네. 근데 이걸 건너뛰고 나니까 그럼 김세현 의원은 뭐 놀고 있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듣고 있기로는 김세현 의원이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이 기본소득 등에 관련된 의제들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당 쪽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만나면서 실질적인 기본소득을 구현하기 위한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고민에 대한 보따리들을 슬슬 풀어내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럼 보따리를 왜 푸냐? 시기적으로. 보궐선거가 끝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대통령 선거가 가게 될 것이고, 대선에서의 시대적 화두가 기본소득을 누가 얼만큼 국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다가올 수 있게 설명하고 정책 대안과 비전을 제시하느냐. 여서 저는 최근에 얘기해 본 적은 전화 한 통한 게 단데 김세현 의원의 행보가 좀 심상치 않다는 그럼 생각입니다. 김세연 의원도 그걸 동의한다는 거예요? 기본소득을 기본 주는 전제를 거를. 깔고 이걸 어떻게 우리 사회에서 구현했으면 좋겠는지에 그건 대해서 잘하고 있네요. 깊은 논의를 하고 있다는 그런데 거죠. 화장품 샘플 수준이라는 게 너무 적게 적다는 준다. 거죠, 더 지금 많이 금액이. 주자 그런 그런 얘기인가요? 의도라는 그렇죠. 왜냐하면 거죠? 월 4만 원의 기본소득을 바탕으로 이게 우리 삶을 얼마나 나아질 수 있게 하겠는가를 보면 이재명 지사도 고민이 있을 겁니다.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야 경기도에 있는 재원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프레임을 자기 거로 갖고 가고 싶으니까 뭐라도 하고 싶은 건데, 차기 대통령으로 나가겠다는 사람이 기본소득을 세팅하고 설계한다면 월에 충분하게 어느 정도의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기본소득을 어떻게 설계하고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를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지사의 고민보다는 김세현 의원님께 깊이 있는 공부를 한것 그러면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늘 이제 보편 지급하지 말고 선별 지급하자 그러고 우리 돈 당 문제 정강 가지고 정책에 기본소득이 들어가 들어있어요?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네네. 그럼 제가 많이 선별 지급하면 안 되지. 아, 보편 그랬었어요? 지급해야지. 정강정책TV 위원장이었어요. 그럼 그러면- 보편 지급합시다. 네. 그럼 기본 입장이 뭐예요? 그러니까. 아니 기본소득이 들어가서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미래 변화를 선도하는 유능한 정당이 되겠다. 기본소득은 우리 미래 사회에서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막 줄어들지 않습니까? 그럼 줄어드는 사람들의 일자리에 대한 소득은 어떻게 보전하냐. 그리고 그 일자리로 인해서 로봇 등으로 늘어나게 되는 또 다른 재원이 있을 거니까 이를 대비하기 위한 기본소득 논의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기본적인 자유를 가질 수 있을 정도의 기본적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담아내고 있거든요. 문제는 강론으로 어떻게 어떤 돈으로 하겠냐는 건데 대선을 앞두고 다 쏟아내는 장치들이 이곳저곳서 나올 겁니다. 아니 고민, 협의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기본소득을 주자는 건가요? 주자는 거네요, 기본소득을 지금. 주자는 얘기가. 거죠. 주자는 거. 네. 김세연 전 의원은 기본소득을 더 많이 주자는 거예요? 화장품 샘플 수준으로는 안 된다고? 그거는 그냥 이거 이렇게 화장품을 주자 이런 거죠? 이렇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괜히 잘 보세요. 실험한다고 해갖고 기본소득 가지고 엉뚱하게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런 게 기본소득이야? 라고 하면 정작 중요하게 정책을 가지고 구현해야 될 때 양치기 소년처럼 될 수 있으니까 이재명 지사가 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경고성 메시지를 던졌다. 그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험을 한 게 중요한 게 뭐냐면 실제 이게 성과가 있냐 없냐 가지고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탁상 공론이 되면 안 되니까 어느 마을 하나를 샘플로 정해서 그건 거기에 좋아요. 그러니까 네, 그건 그 좋습니다. 실험을 해서 그게 성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이거 지급하는데도 충분히 저는 동의가 이루어질 거라고 봐요. 근데 4만 원은 좀 그렇다는 거죠. 아 금액을 더 줘라. 4만 원을 주겠다고 해서 이걸 기본소득이라고 본인이 명명하게 된다면 이게 이제 국민들께 잘못된 오해가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더 주자. 김병민 의원 그러면요. 지금 이재명 지사와 임종석 전 실장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와의 갈등이라고 해야 되나 좀 네. 그 의견차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봅니까? 간단하게. 홍남기 부총리는 전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하면서 손을 잡고 가는 모양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집권 거의 끝까지 왔기 때문에 지금 와갖고서는 더불어민주당이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하고 싶은 모든 메시지는 문재인 정부와 반대각을 세우면서 같은 정당을 이어가지만 만약에 정부가 바뀌더라도 다른 정권의 느낌을 가져가겠다는 게 확실해 보입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가게 됐을 때 같은 정당이지만 다른 정부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많았죠. 이런 토대를 가는 건데 과연 문재인 대통령을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핵심적인 쟁점이라고 봅니다. 교수님.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기본적으로 기본소득 문제는 문재인 정부도 같은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이고 이게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추경 예산 계속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본소득에서 적극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하지만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의 얘기는 저는 이게 정치적인 메시지가 어느 정도 들어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지사가 어쨌든 치고 나오는 상황이고 친문 세력이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런 어떤 그분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메시지의 견제구라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뭐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으로 기본소득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 보편 지급이나 하는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다고 보진 않아요. 시기의 문제이고 재원의 문제인 것이지. 홍남기 부총리는 한마디만 더 하면 전형적으로 관료주의와 그다음에 공무원 생각을 갖고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래서 어제도 국민의힘 의원들하고 막 다퉜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분은 기재부 공무원의 마인드와 생각이라고 저는 봐요. 네. 1529님께서 국민의힘이 기본소득 주장한다고요? 그럼 난 국민의힘 응원합니다. 얘기했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를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 위안부 피해자들 모욕하고 그 이후에 또 학문의 자유냐 역사 왜곡이냐 이렇게 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극우 세력들이 일부가 이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 여야가 이럴 때 좀 빨리빨리 뭉쳐서 뭐라도 할 수 있는 국제사회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네. 하버드대학교 총장을 상대로도 뭐라고도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그렇죠.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대한민국 국가 내에서 여야 정치권 내에서 어떤 이견도 없는 것이다. 네. 여기에 뭔가 뭐 인용하는 부분들 속에서 누군가의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차용됐다는 것인데 그런 것들 대한민국 국가사회 속에서 허용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신속하고 빠르게 여의도 정치권이 화답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일부 태극기 세력이 이 램지어 교수를 옹호하고 있는데요. 태극기 세력이라고 통칭하는 부분들이 저는 맞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태극기 세력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 반상식적인 사람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네. 이 위안부 피해 할머님들 이용수 할머님 지금 막 하시잖아요. 예.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가장 강력하게 목소리를 누가 내야 됩니까? 시민단체가 내야 되는데 네. 윤미향 의원의 지난 사태 때문에 이런 목소리가 안 나오고 있다는 거는 정말 처참하고 참담한. 차지문 교수님. 일단 한 가지만 유석춘 전 교수는 네. 국민의힘에서 역할을 하셨잖아요. 예전에. 그거는 옛날 자유한국당 때 일인데 어쨌든 국민의힘은 그분도 그 당시 이후로 정강 정책부터 많은 게 달라진 정당입니다. 오케이. 그래 바꿨다면 저는 네. 좋아요. 김명일 의원처럼 네. 됐으면 좋겠고 다른 것보다 저는 이제 그건 다 동의하는 내용이니까 저는 이 램지어 교수의 학문적 자유라고 주장하는 주장이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의 제목이 뭐냐면 태평양 전쟁의 성매매 계약이에요. 네. 그런데 논문 내용에 계약서 한 장도 없어요. 증거 하나도 없는 거 가지고 학문의 자유입니까? 학문이라고 하는 거,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실험과 연구와 증거를 통해서 그 증거를 증명해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런 과정이 없이 논문을 썼는데 학문적 자유라고 이건 학문적 자유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고 자기 생각 얘기해서 그것이 어떻게 학문적 자유가 될 수 있습니까? 네. 학문의 논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가 제3자가 동일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를 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와야 네. 돼요. 램지어 교수의 이 연구는요. 증거 하나도 없는 자기 생각만을 적어놓은 논문이기 때문에 학문의 자유가 아니라 이거는 정치적 목적과 의도가 있는 그런 연구도 아니죠. 그런 글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래퍼 아닙니다. 학자 최진봉 화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1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종합소득세 세금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병민 의원님? 네?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종합소득세 세금 그런가요? 네. 여기까지 할까요, 최진봉 교수님? 여기까지 아시죠? 네. 뭐 종합소득세 그걸 또 낸 것도 참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본인이 낸 것에 대해서 뭐 소송 내가지고 돈 돌려받겠다고 하는데 국민적 분노가 얼마나 큽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아니 그런 행동을 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것도 문제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반성하는 부분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아니 저는 그래도 꼼꼼하게 꼼꼼하게 치열하게 이렇게 노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본인의 돈에 대해서 많은 것을 던져.